안녕하세요. 밤과 책사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져서 마음껏 여행도 다니시고 그리고 가족, 친구들하고 더 많은 시간 보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빌 프론진이라는 작가의 별 볼 일 없는 자의 죽음이라는 미스터리 단편소설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빌 프론진이라는 작가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 소개드리면 미국 작가로 1971년 첫 장편소설 더 스토커를 발표했고요. 같은 해 발표한 무명의 탐정 시리즈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미스터리 문학상인 매커비티상과 에드거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고 2008년에는 미국 추리작가협회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꽤나 인정받는 작가라고 하네요. 별 볼 일 없는 자의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게 참 슬프고 허망한데 별 볼 일 없는 자의 죽음이라니. 한 인간을 별 볼 일 없는 자로 정의한다는 게 참 씁쓸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소외되고 하찮게 여겨지는 죽음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소설은 넬로라는 인물이 친구의 미스터리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탐정을 찾아가면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넬로라는 인물은 뒷골목 술주정뱅이로 탐정에게 사건을 의뢰할 만한 돈도 없지만 수상한 점 투성이인 친구의 죽음을 그냥 넘길 수 없어서 탐정을 찾아가게 되고 다행히 탐정은 돈을 바라지 않고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소외된 한 인간의 죽음을 통해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혹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넬로였다. 그게 이름인지 성인지 아니면 50평생이 언제 어디선가부터 쓰기 시작한 별명인지 나는 몰랐다. 넬로 자신도 아마 잘 모를 것 같았다. 넬로는 사회학자들이 신,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은 알코올 중독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 보통 시민들이 무심하게 뒷골목 주정뱅이라고 치부해버릴 만한 사람이었다. 샌프란시스코의 투기에 몸서리치게 추운 가을날 아침, 넬로가 10시가 되기 조금 전에 내 사무실에 들어왔다. 넬로는 한때 캘리포니아 남부 작은 마을에서 변호사 일을 했다. 그래서 수척한 얼굴에 여전히 어딘가 지적이고 먹물든 티가 난다. 넬로를 처음 만난 건 12년 전이다. 에버하트 경위와 내가 신참 경관일 때다. 넬로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작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직업을 갖고 살다가 과거를 잊고 이곳 뒷골목에서 지내게 되었는지는 물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넬로는 문 안쪽에 그냥 서서 불안한 듯이 작은 손으로 찌그러진 갈색 중절모 책을 만지작거렸다. 마르고 수척한 몸에 한때 갈색이었을 바지와 팔꿈치가 해진 트위드 재킷을 걸쳤고 흐릿한 푸른 눈에는 싸구려 감미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인지 엷은 막 같은 게 끼어 있었다. 오늘 아침에는 술에 취하지 않는 상태였다. 냉정하고 고통스러운 기색이었다. 내가 말했다. 오랜만이에요, 넬로. 오랜만이에요. 그가 웅얼거렸다. 커피 마실래요? 아니요, 아니, 됐어요. 나는 파일 캐비닛 위에 얹어둔 렌즈에서 주전자를 내려 내가 마실 커피 한 잔을 따르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무슨 일이라도 넬로는 헛기침을 했다. 기억 속의 무언가를 맛보기라도 하는 듯 입술이 달싹거렸다. 그러더니 마음이 바뀌었는지 문 쪽으로 한 걸음 갔다. 괜히 왔나 봐요. 넬로는 방바닥에 대고 말했다. 가봐야겠어요. 잠깐만, 무슨 일이에요, 넬로? 초서. 그가 말했다. 초서 때문에요.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초서도 뒷골목 사람인데 넬로처럼 가방끈이 긴 사람이지만 언젠가 어디선가 어떻게 해서인가 삶이 달라졌다. 전에는 캔자스인가 네브래스카인가에서 고등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다. 그래서 초서라는 별명이 붙었다. 내가 말했다. 초서가 왜요? 죽었어요. 넬로가 무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소문으로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 철도 조차장 근처 후벌가 뒷골목에서 경찰이 시체를 발견했대요. 맞아서 죽었대요. 누가 그랬는지 경찰이 알아요? 넬로는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초서가 왜 죽었는지 알 것 같아요. 경찰서에 갔었어요? 아니요. 왜 안 갔는지는 묻지 않았다. 경찰과 관련된 일에는 연루되지 않는 게 뒷골목 사람들의 묵계 같은 거였다. 비록 자기네 가운데 한 사람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말했다. 초서를 죽인 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정보가 있다면 경찰에 알리는 게 좋아요. 넬로의 입에 슬픈 듯한 미소가 스치듯 지나갔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경찰은 초서 같은 사람한테 신경 쓰지 않아요. 주정뱅이 건달에 별 볼 일 없는 인간인걸요. 우리 같은 사람이 죽었다고 신경이나 쓰겠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누가 살해당하면 그게 누구이건 간에 경찰은 범인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해요. 내가 확실하게 알아요. 나도 전에 경찰이었던 거 알죠? 알아요. 그러면 왜 나한테 왔어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보면 나도 경찰이나 다름없잖아요. 경찰이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왜 나한테 왔어요? 모르겠어요. 그가 말했다. 늘 공정하고 나한테 잘해주었으니까요. 당신이나 당신 친구가 말이에요. 나는 아니, 난 그냥 가야겠어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넬로는 망설였다. 거의 잊고 지냈던 신이와 뒷골목의 불문율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듯했다. 마침내 넬로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고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중절모를 무릎에 올려놓고 실핏줄이 붉어진 자기 손등을 내려다봤다. 내가 입을 열었다. 이제 말할 준비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돈은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당신이 해준 말을 경찰에 전하고 적당한 사람 손에 들어가게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나하고 한 이야기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나도 법은 알아요. 넬로가 말했다. 적어도 전에는 알았어요. 그래요, 그럼. 넬로는 심호흡을 하고 헛기침을 하고 손바닥으로 입가를 훔쳤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목소리는 낮고 단조로웠다. 3주쯤 전에 초소와 같이 6번가 문가에서 포도주 한 병을 나눠 마셨어요. 자정 무렵이었고 길에는 아무도 없었죠. 제니 할머니가 건너편 길모퉁이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서 있었어요. 신호가 바뀌자 교차로를 건너기 시작했죠. 6번가를 따라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차가 있었지만 빨간불을 보고 멈추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어요. 초소나 내가 소리를 칠 시간도 없었죠. 차는 제니 할머니를 쳤고 잠시 속도를 늦추더니 계속 달려 길모퉁이를 돌아가 버렸어요. 초소와 나는 제니 할머니가 쓰러진 곳으로 달려갔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이미 죽어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경찰이 오기 전에 그 자리를 떴죠. 이때에도 경찰과 얽히지 않는다는 불문율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넬로는 한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말을 길게 하면서 잠시 기운이 빠진 듯 했다. 나는 말없이 기다렸다. 잠시 뒤 넬로는 말을 이었다.
지난 주말에 초소는 유니언 광장에서 구걸을 했어요. 그때 근방에 그 뺑소니 차가 주차된 걸 봤대요. 수리를 했고 새로 페인트를 칠했더래요. 그 차인지 어떻게 알았대요? 내가 끼어들었다. 6번가에서 그날 밤 번호판을 봤대요. 그 번호를 말해줬어요? 아니요. 넬로가 말했다. 유니언 광장에서 차 주인이 누군지 알아낸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군지 나한테 말하지는 않았어요. 어제 오후 3시쯤에 만났는데 무척 들떠있더군요. 일이 있다고 했고 잘만 되면 오랜만에 돈 좀 만져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차 주인을 만나러 가서 돈을 뜯으려 했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러다가 살해된 거고요. 네. 다른 단서는 없어요? 차 주인을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 넬로는 고개를 갸웃했다. 조서가 차 종류나 이름도 말하지 않았고요. 네. 차 주인이 어디 사는지는?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는 담뱃불을 붙이고 넬로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잠시 뒤에 내가 말했다. 알았어요, 넬로. 좀 알아볼게요. 뭐든 밝혀지면 알려줄게요. 넬로는 굼뜨게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넬로가 문가로 발을 끌며 가는 모습에서 뭐가 밝혀지리라는 기대는 안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반 시간 뒤 경찰서 에버하트 경위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에버하트는 다른 사람과 면담 중이었다. 그래서 에버하트가 용모를 끝날 때까지 형사실에서 기다렸다. 나는 담배를 몇 대 피우고 잘 모르는 사이인 블레니슬로스 경감과 정치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반 시간쯤 뒤 양복을 입은 사람 셋이 에버하트의 집무실에서 나와 한 줄로 행진하듯 걸어갔다. 열병식을 하는 신병들 같았다. 5분 정도 더 기다리자 브레니슬로스의 전화가 울렸고 나를 들여보내라고 하는 에버하트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가 보니 에버하트는 펜나이프로 파이프 속을 긁어내는 참이었다. 그러고는 고개도 들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자넨 또 뭐야? 좀 친절하게 맞아주시지. 방금 나간 세 사람 봤어? 그럼 봤지. 주 검찰총장실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에버하트가 말했다. 일주일 넘게 나를 갈구는 중이지. 그래서 이틀 동안 마누라 얼굴도 못 봤고 어제 오전 11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게다가 치통까지 생겼다고. 그러니 뭔 부탁을 하러 왔는지 몰라도 안 되겠어. 일요일 오후에 전화하게. 그때까지 집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맥주나 한잔하세. 내가 말했다. 알았어. 하지만 어젯밤 살해된 초소라는 불황자에 관한 일이야. 에버하트가 얼굴을 찌푸렸다. 뭘 알고 있나? 그러길 바란다면 이 사건 맡은 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게. 나한테 말해. 에버하트가 말했다. 앉게. 나는 의자 위에 있는 에버하트의 모자를 책상 한 구석에 올려두고 의자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에버하트가 말했다. 자네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 알아? 그래. 내가 말했다. 넬로라는 친구 알아? 초소랑 같이 다니는? 우리가 순찰 돌 때 둘 다 뒷골목에 있었지. 기억나. 오늘 아침에 날 찾아왔었어. 나는 넬로가 들려준 이야기를 간략히 전했다. 에버하트는 불 꺼진 파이프를 이스에 물었다가 다시 꺼내어 노려본 뒤 재떨이 위에 놓았다. 뭔가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군. 에버하트가 말했다. 왜 직접 경찰서로 오지 않았지? 왜 그러는지 알잖아. 그래, 알만하군. 에버하트는 힘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주정부 광대들이 오기 전에 초동수사 보고서를 읽었어. 초서의 이름을 보고 누군지 알았지. 별 내용은 없더군. 넬로 말로는 맞아 죽었다던데. 꼭 그런 건 아니야. 구타 흔적은 있지만 사망 원인은 그게 아니었어. 뭔데? 뇌출혈.
에버하트가 말했다. 강한 일격으로 발생했어. 형사가 뒷골목 건물벽에서 핏자국을 발견했어. 머리를 벽에 부딪힌 것 같대. 사망 시각은 검시관이 자정과 새벽 2시 사이라고 했어. 뒷골목에 다른 건 없었고 지문이나 발자국이나 떨어진 단추 같은 건 말이야? 없어. 목격자도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없어. 주차장 근처 그 지역은 자정 넘으면 마치 공동묘지 같지. 별 단서가 없네. 에버하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가지가 있어. 초서가 발견되었을 때 주머니에 38달러하고 잔돈이 있었대. 뒷골목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돈이야. 되게 모일 뿐이니. 넬로의 말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지 않아?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뺑소니 범인이 조서를 죽였다면 왜 돈을 먼저 줬겠어? 조서가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했을지도 모르지. 그 돈을 성금으로 주고 밤중에 만나 나머지를 주겠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래 놓고는 죽였다? 그랬을 수도 있겠군. 에버하트가 말했다. 에버하트, 허락만 해주면 내가 좀 파보고 싶은데. 언제 그 말을 하려나 했네. 초서 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지? 말했잖아. 넬로가 아침에 찾아왔었다고. 설마 넬로가 돈을 줬을 리는 없고. 그렇지. 내가 시인했다. 그럼 수고비는 누가 되나? 무료로 하지 뭐. 지금 다른 일도 없어. 요즘에는 자전 사업을 하고 댕겨? 이봐, 헛소리 마라. 넬로가 딱한가 봐. 안 그래?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넬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초서를 죽인 범인을 찾는데 경찰은 신경도 쓰지 않으리라는 거야. 아주 굳게 믿고 있던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초서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서 주정뱅이에 불과하다고, 불황자 한 사람이 죽었다고 누가 신경이나 써요. 하더군. 그건 그렇지 않지. 물론 그렇지. 하지만 넬로는 그렇게 생각해. 뒷골목 사람 전부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지. 에버하트가 피곤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몇 분 정도 더 낼 수 있을 것 같군. 같이 교통계로 가보겠어? 제니 할머니의 뺑소니 기록을 좀 보지. 좋아.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교통계로 가서 뺑소니를 담당하는 올드리치 경위 사무실로 들어갔다. 올드리치는 몸집이 크고 머리가 붉은 남자로 얼굴과 손에 주근깨가 많았다. 에버하트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말하자 올드리치는 파일 캐비넷을 뒤져 얇은 판지 폴더를 들고 왔다. 폴더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잠시 들여다보니 이렇게 말했다. 제니 에이너스, 여자 63세. 3주 전 6번가와 하우드가 교차로 해서 뺑소니 사고. 이건가요? 맞아. 에버하트가 말했다. 별 내용이 없어요. 올드리치가 말했다. 오전 12시 50분경에 발생했고 목격자는 없었어요. 목격자가 한 사람 있었어요. 내가 말했다. 정확히 말하면 두 사람이죠. 나는 넬로가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말을 마치자 올드리치가 말했다. 그건 미처 몰랐던 일이에요. 에버하트가 물었다. 현장에 유리 파편 같은 건? 유리 조각 몇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헤드라이터에서 나온 건데 별로 알 수 있는 건 없고. 페인트 부스러기는? 진녹색이요. 제너럴 모터스에서 1966년에서 1969년까지 나온 색이죠. 차종이나 모델은 알 수 없었고? 네. GM차 몇 종 가운데 하나이긴 한데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죠. 팬더나 그릴에 묻은 흙 같은 건? 올드리치가 고개를 끄덕였다. 화학 분석을 해봤어요. 보통 흙, 모래 약간 돌가루 같은 게 나왔죠. 특별한 건 없었어요. 전혀? 한 가지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뭔데? 톱밥이요. 올드리치가 말했다.
충돌 지점 근방에서 톱밥가루가 약간 나왔죠. 목재 종류는 백송이요. 에버하트가 이맛살을 찌푸렸다. 어떻게 생각해? 그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올드리치가 말했다. 이튿날 이 지역에 있는 카센터 전부에 연락을 했어요. 절차대로 최근 모델 진녹색 GM차가 술이 들어온 건 2건이었는데 한 건은 후미술이고 다른 건은 오른쪽 앞문이 찌그러졌어요. 2차 다 사고 기록을 살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막다른 골목이군. 에버하트가 말했다. 에버하트는 올드리치에게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고 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다. 에버하트는 위로 올라가는 버튼을 누르고 말했다. 지금은 정말 시간이 없어. 자네가 원한다면 조사를 해보게. 하지만 뭔가 알게 되면 꼭 나한테 알려야 해. 당연하지. 그래, 알지만 다짐해 두는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에버하트는 들어가고 나는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왔다. 서쪽에 거대한 파도가 굽이치듯 안개가 깔려 마치 솜사탕처럼 보였다. 바람이 거세게 불며 수증기를 도시 위에 흩뿌렸다. 나는 얼른 내 차로 갔다. 잠시 동안 창문을 닫고 히터를 켠 채로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했다. 넬로는 초서를 전날 오후 3시쯤에 봤다고 했다. 그 직후의 초서는 뒷골목을 떴을 것이다. 에버하트는 검시관이 사망 시각을 자정해서 2시 사이로 본다고 했다. 그러니 대략 9시간에서 11시간 정도가 빈다. 초서가 몸에 쥐고 있던 돈을 그때 미리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초서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면 초서는 당연히 뒷골목을 쏘다녔을 것이다. 넬로는 초서를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 누군가 초서를 보았거나 이야기를 나누었거나 아니면 같이 있었을 수도 있다. 나는 7번 가로 가서 뒷골목을 배회했다. 2시간 반 정도 쓰레기 바람에 날려온 신문, 빈 술병이 흩어진 거리를 걸었다. 시위생국에서 아침마다 이 지역을 청소하지만 마찬가지였다. 썰렁한 술집 안, 눈빛에 활기가 없는 바텐더들, 고기와 양파볶음을 35센트에 파는 카페에서 일하는 얼굴이 누렇고 꾀재지한 웨이트리스들, 헤이 해티, 애니오레 미스 루신다 같은 이름을 가진 늙고 지친 매춘부들, 문가나 길모퉁이에 모여있는 남자들, 무심한 행인들에게 구걸을 하거나 종이로 감싸 병목만 보이는 술병을 들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 원숭이 얼굴, 징고, 야후, 버드버드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발이 아프기 시작했지만 사우스파크 주변 지역도 둘러보기로 했다. 나는 패키스라는 술집에 갔다. 바에 앉아있는 한 남자는 온갖 잿빛의 집합체 같았다. 철회색 머리카락, 흐린 잿빛 눈, 붉은 피치를 비추는 회색 피부, 회색하는 줄무늬 양복, 회백색 셔츠, 몽상가 프레디라고 불리는 뒷골목 고참이다. 나는 프레디에게 다가가 왜 왔는지 이야기하고 똑같은 질문을 100번째로 했다. 프레디는 몽상가라는 별명에 걸맞은 꿈꾸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어제 조서 봤지? 정말 거지 같은 일이야. 언제쯤이요? 6시쯤. 프레디가 말했다. 미션에서 버스에서 내리더군. 몇 번 버스요? 프레디는 어깨를 으쓱했다. 몰라. 이야기 좀 나눠봤어요? 그럼 파티를 했지. 스카치 위스키를 가지고 믿어져? 프레디가 오래된 스카치 위스키 한 병을 마셨다고. 초서가 돈을 냈어요? 돈다발을 가졌던데 엠버 카데로에서 방을 하나 잡고 스카치를 마시기 시작했지. 어디에서 돈을 구했대요? 조선은 농담꾼이잖아. 공부도 엄청 했고 늘 농담을 짓거렸지. 어디서 구했냐, 누구 돈을 털었냐 했더니
의문스럽게 웃기만 하더군. 로빈후드라고 했어. 로빈후드한테 받았다고 했어. 로빈후드? 그래. 확실해요? 그럼 확실해. 알았어요. 초서가 어젯밤 몇 시에 방에서 나갔어요? 몰라. 프레디가 몽롱하게 말했다. 진짜 스카치 위스키 한 병을 마셨다고 어찌 알겠어. 방에서 나가 어디로 갔는지 짐작가는 데가 있어요. 로빈후드 만나러. 초서가 그렇게 말했어요? 초서는 농담꾼이잖아. 알잖아. 입만 열면 말장난이지. 그래요. 이봐. 자네가 그 작자를 잡았으면 좋겠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아직도 그 스카치 위스키 맛이 입안에 감돈다고. 나는 술집에서 나왔다. 로빈후드라. 나는 차를 세워둔 곳으로 가며 생각했다. 무슨 뜻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 뜻도 없을 수도 있다. 올드리치가 말한 톱밥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듯이. 나는 에버하트를 만나러 돌아가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서에 가보니 에버하트는 자리에 없었다. 형사실에 있는 경관 하나가 에버하트가 4시 반쯤 돌아올 거라고 말했다. 시계를 보니 3시가 조금 넘었다. 거기에 앉아 마냥 기다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나는 차를 타고 식당으로 가서 배를 채웠다. 식당 잘못은 아니지만 음식에서 아무 맛을 느낄 수 없었다. 기운이 빠지는 기분이었다. 순찰 경찰일 때 뒷골목에서 일하며 받은 느낌과 비슷했다. 차라리 사무실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싶어 계산을 하고 사무실로 갔다. 문틈 사이로 우편물 하나가 들어와 있었다. 바닥에서 우편물을 집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늘 그렇듯 사무실 안은 썰렁했다. 나는 스팀 라디에이터 밸브를 열고 의자에 앉아 편지를 뜯었다. 잡지 구독료 청구서였다. 얼마 전 마음이 약해져서 사슴 같은 눈을 가진 여대생의 설득에 넘어간 적이 있었다. 나는 청구서와 봉투를 접어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다시 앉아 담배불을 붙이고 벽을 멍하니 보면서 라디에이터가 데워지며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로빈후드. 나는 생각했다. 톱밥. 잠시 뒤 일어나서 커피 주전자를 집었다. 아침에 마신 커피가 아직 반 넘게 차 있었다. 표면에 엷은 기름이 떠 있었지만 그냥 버너 위에 올려놓고 데웠다. 책상으로 돌아가 의자에 앉아 잠시 동안 책상 위를 바라보았다. 책상 위에는 전화기와 탁상용 달력과 텅 빈 철제 바구니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또 담배에 불을 붙였다. 톱밥, 로빈후드, 빌어먹을. 나는 생각했다. 에버하트한테 맡겨두지 뭐. 에버하트가 알아낼지도 모르지. 나는 시계를 보았다. 4시 20분이었다. 4시 반이 되면 전화를 걸어서 에버하트한테 넘겨야겠다. 넬로를 위해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커피가 끓기 시작했다. 나는 검은 액체를 컵에 따르고 책상 뒤쪽 창가로 들고 갔다. 억센 털 같은 안개에 뒤덮인 샌프란시스코 시내는 차고 쓸쓸하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네 같았다. 나는 3층 아래에 있는 테일러가를 내려다보았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 교통 정체가 심했다. 조그만 트럭 한 대가 좁은 골목으로 후진해 들어가려 하면서 2차선을 가로막았다. 폭넓은 하판을 실은 탓에 운전자가 좁은 길 입구에 차를 집어넣느라 애를 썼다. 나는 잠깐 동안 트럭을 구경했다. 길이 막혀 성난 듯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때 해답이 그 소리와 함께 날아와 내 얼굴을 찰싹 때렸다. 컵을 책상에 내려놓다가 커피를 약간 쏟았다. 샌프란시스코 전화번호부를 꺼내 업종별 페이지를 펼쳤다. 잠시 뒤 목재 소매라고 되어 있는 면 하단에서 박스 안에 든 한 단짜리 광고를 찾아냈다. 몽상가 프레디의 말이 맞았다. 초서, 영문학 선생이던 초서는 농담꾼이었다. 나는 전화를 집어들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4시 반이니 에버하트가 돌아왔을지도 모른다. 돌아와 있었다. 셔우드.
에버하트가 전화를 받자 나는 말했다. 셔우드 목재상이야. 주인 아들 테드 셔우드였어. 에버하트가 말했다. 차를 봤지. 픽업 트럭인데 매그 휠이니 크롬 배기관이니 하는 걸 단 화려한 1968년 모델이야. 데일리시티에 있는 회사 주차장에 있더군. 차량 번호를 확인해보니 아들 소유였어. 그 친구도 거기 있었어. 아버지랑 송판 부리는 작업을 감독하는 참이더군. 사실을 들이대니 이성을 잃고 도망가려 했어. 철부지더군.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맥주를 조금 마셨다. 우리는 경찰서 부근 조그만 술집에 있었다. 8시가 넘었고 에버하트는 막 일에서 풀려났다. 내가 말했다. 자백했어? 처음에는 안 했지. 에버하트가 말했다. 노인네가 변호사 없이는 한마디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아들을 경찰서로 데려갔어. 변호사가 와서 노인네하고 같이 작전을 짜더군. 그러더니 변호사가 아들한테 자백하라고 조언했다고 하더군. 그래서? 자백했지. 3주 전 그날 밤에 여자친구가 맥주 한 상자를 싣고 차를 몰고 다녔대. 여자친구를 포트레로 힐에 있는 집에 데려다 준 참인데 아니라고 발뺌하지만 아마 만취 상태였을 걸세.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푸른빛이라고 생각했대. 아무튼 할머니를 치웠고 겁에 질려 그냥 달렸다는군. 충돌 때문에 트럭 짐칸에 있던 톱밥이 떨어졌고 내가 말했다. 그랬겠지. 에버하트가 말했다. 자기가 가끔씩 배달을 하러 다닌대. 절단 합판 같은 걸. 찌그러진 데는 어떻게 폈대? 친구 하나가 카센터에서 일하는데 밤중에 둘이 같이 수리를 했대. 그래서 교통기에서 확인했을 때 자동차 수리소에 아무 기록이 없었던 거야. 페인트도 새로 칠했고 3주 동안 아무 일도 없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조서가 등장한 거군. 내가 말했다. 에버하트가 고개를 숙였다. 이 입을 다무는 대가로 $500를 달라고 했대. 바보 같은 이라고. 셔워드 꼬마는 일단 $50를 주고 입막음을 한 뒤 어젯밤 엠버카데로로 나오면 나머지 돈을 주겠다고 했어. 그곳에서 조서를 만나 후벌과 뒷골목으로 데려갔지. 셔워드는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하더군. 그 친구 말로는 초서를 약간 겁주어서 떼어내려고 했대. 하지만 워낙 덩치도 거구고 너무 세게 흔들어댔겠지. 초서가 건물벽에 머리를 부딪혔고 셔워드는 초서가 죽은 걸 보고는 겁에 질려 달아났대. 그래서 발견되었을 때 초서 몸에서 $50에 남은 돈이 있었던 거군. 그렇지. 나는 맥주잔을 비웠다. 에버하트가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아냈지? 전에 데일리시티에 사람 찾으러 갔다가 셔워드 목재상을 본 적이 있어. 내가 말했다. 테일러가에서 하판을 실은 트럭이 꾸물거리는 걸 보고 기억이 떠올랐지.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에버하트가 말했다. 이봐, 서에서 나오기 전에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스테이크 좀 구워놓으라고 했어. 같이 가서 저녁 먹을래? 다음으로 미루지. 내가 말했다. 할 일이 좀 있어. 뭔데? 넬로를 찾아봐야 돼. 뭐가 밝혀지면 알려준다고 약속했거든. 인간에 대한 믿음을 조금은 되찾을지 모르지. 아니면 법의 앞잡이들에 대한 믿음이라도. 뒷골목에서 15년이나 살았는데 과연 그럴까? 에버하트가 말했다. 내 생각도 그래. 하지만 또 알아. 에버하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맥주잔을 쳐다보았다. 잘 가게 사회사업가 양반. 잘 있게 경찰 양반. 나는 춥고 축축한 밤거리로 나섰다.